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실적 시즌 한참 지금 중반쯤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도 나오고 대형주들도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눈높이를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그 정도는 만족시키고 있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좋은 부분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나쁜 부분도 아니다. 그래서 지수도 여전히 큰 힘을 맥을 못 추고 여전히 2000선 넘지 못하고 1900선 중후반대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지금 블루칩,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시가총액 5위권 내의 큰 종목군들은 아직 한전을 포함한 몇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만 10위권 이내의 종목군들을 보면 거의 예상치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옐로칩은 너무 변동이 크다라는 거죠.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극도로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었고요. 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워낙 안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증권사들의 예측의 그 전망치, 예측치의 그 신뢰도가 여전히 좀 많이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 업종처럼 많이 실적치를 낮춰놓은 그런 업종은 비교적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실적의 추정치를 좀 개선시켜 놨던 대부분의 업종 쪽에서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신뢰도는 많이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장에서의 지금 반등하고 있는 종목군들 추이를 보시면 대부분 단기 낙폭이 좀 거대한 종목이든지 아니면 절대 밸류 자체가 조금 싼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만 나타나고 있고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적의 전체적인 추이는 100점 단위로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한 70점 정도밖에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익성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점점 악화되고 있는 국면이죠. 1000원 팔아서 한 40원 정도 버는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4% 정도에 불과한 수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기도 싫은 이 세월호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내수의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것도 고려해 본다면 2분기의 실적도 생각보다 빠른 개선을 보일 가능성은 내수주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 또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일부 환율 효과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수출의 부진 가능성을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국내 기업들에는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 그리 좋지도 그렇다고 아주 나쁘지도 않은 1분기 실적들이었는데요. 1분기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 2분기 실적 전망 잠시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앞으로 아무래도 개선되기를 많이들 바라실 텐데 정말 그럴 가능성 있을까요? 업종에 따라 다른다라는 것이 정답이고요. 다만 이 전체적인 추이, 전체 코스피 주요 종목군들 또 증권사가 추정하고 있는 유니버스 안에 포함되는 한 200종목 내에서의 실적 추이는 개선되진 못하더라도 1분기 정도를 이어가거나 조금 안 좋아지는 정도. 그래서 실적이 추이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 추정하고 있는 실적 컨센서스의 전망치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요.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게 지난 한 3개월 전에는 굉장히 좀 낮게 잡는, 그러니까 많이 하향될 거다라고 잡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1분기 전망치나 2분기 전망치가 모두 이 하향하는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과대 계상했다가 점점 줄여잡는 모습들인데 최근엔 이미 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의 추가적인 조정은 별로 없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증권사들이 예측하고 있는 정도의 실적 정도는 2분기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지금 연간 쪽에서의 기대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3년과 비교해 봤을 때 하반기의 실적이 월등히 좋을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려해 보면 역시 상반기에는 작년과 비슷한 정도, 그렇다면 1분기 실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의 실적 정도를 기대하고 있고요. 하반기 기대감이 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국내 요소보다는 해외 쪽의 긍정적인 요인들, 유럽 쪽의 경제 회복이라든지 중국의 여러 가지 대책들, 물론 대규모 부양책은 여전히 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부양책과 함께 신도시화에 따른 일부 수혜 정도, 그다음에 중국의 소비주들의 꾸준한 상승세, 또 컨텐츠를 포함한 새로운 ICT 경제에 있어서의 핵심 종목군들, 플랫폼 종목군들의 선전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2분기까지는 정체,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IT라든지 자동차 쪽의 일부 종목군들의 선전으로 인해서 좋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 이것은 조금 전 언급드렸던 것처럼 국내 요인보다는 해외 쪽의 경기 개선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환율과 원자재의 가격 변동성이 지금 국내 증시에는 비교적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 실적에 과연 실적의 추이를 훼손할 정도로, 즉 경기 회복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물가가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환율이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가서 지금 일부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는 뭐 전망치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만 원화의 적정 가치는 지금 뭐 800원, 뭐 900원이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화는 최근 들어서 다른 여타 통화보다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그동안 움직였던 달러나 엔화에 비교해 봤을 때는 여전히 저평가다. 그러니까 원화는 900원, 800원 가 있어야 정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시각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런 흐름이 만약에 나타났을 경우에 국내 기업들은 그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엔 뭐 2분기에도 크게 기대할 만한 요인은 많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분기보다는 뭐 하반기, 3, 4분기 쪽을 좀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초반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업종별로 많이 다를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좀 유망 업종, 좀 눈에 띌 만한 종목, 업종들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섹터를 한 18개 정도로 나눠서 그 연간 실적 추정치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게 돼 5주간 살펴봤을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에너지나 화학은 1, 2분기 좋다가 3, 4분기엔 여전히 정체될 것으로, 금속이나 건설 같은 쪽이 전체적인 실적이 여전히 뭐 답보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쪽은 오히려 하반기가 둔화되는 그런 업종들이고요. 조선은 연간 추정 실적이 지금 틀렸기 때문에 아마 크게 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동차 부품 견조하고요. 건설업종 견조하고, 음식료가 비교적 괜찮고요. 은행도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보험 견조한 상황, 그리고 올라가는 것이 디스플레이가 하반기에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견조하고, 하드웨어 쪽은 뭐 크게 얘기해서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드웨어도 비교적 견조할 것으로, 즉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쪽도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 쪽도 비교적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통신 서비스도 내려가고요. 유틸리티 견조하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견조하거나 아니면 하반기에 둔화되는 업종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엔 세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 쪽, 그리고 유틸리티 쪽, 반도체 쪽의 실적이 그나마 가장 믿을만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상치인 것이지 이렇게 나온다가 아니죠. 그래서 증권사들의 예상치에 저의 예상을 좀 더해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화되고 있는 뭐 만도나 현대위아 같은 일부 현대차 관련, 또 글로벌화되고 있는 종목 관련 자동차 부품주가 뭐 경기 흐름과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유틸리티 다 아시겠지만 한국전력이 비정상의 정상화 가장 빠르게 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산을 줄이더라도 유유자산을 줄여서 부채 비율을 정상화하겠다, 채권을 갚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 대차대조표의 양쪽 양변은 줄어들겠지만 재무구조 자체는 견실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자본을 줄이는 게 아니라 부채를 줄이는 것이니까 자산 자체도 줄어들지만 자산이 줄어들면서 부채와 자본 계정에서 부채만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재무구조의 클린화 과정과 함께 현재 환율의 긍정적인 움직임,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는 원전 가동률이 다시 제자리를 찾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한전을 중심으로는 조금 좋은 유틸리티 업종의 개선세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여전히 전 변수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기대할 수 있는 건 뭐 그저 국내에서 지금 TV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앵커한테 하나 좀 질문을 드릴까요? 지금 UHD TV라고 아시죠? 네. 커브드까지 해서 약간 휘어있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는 그런 TV들과 함께 OLED TV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나오는데요. 자, 그런 TV 가격이 평균 300만 원, 좀 비싼 것들은 뭐 700만 원, 그리고 어디까지나 뭐 시제품으로 나왔을 것입니다만 105인치짜리가 지금 뭐 몇천만 원 수준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TV를 주변에서 뭐 산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관심이 있다든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사실 저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네. 요즘 TV가 아니라 DMB도 많이 보고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TV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지가 않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물론 신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 혹은 뭐 소득이 충분히 있어서 아니면 뭐 자산이 충분해서 뭐 신제품을 나오면 그 신제품 구매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뭐 가격이 상관이 없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좀 기술 쪽에 밝으신 분들은 최근에 어떻게 TV를 보고 있냐면 모바일로만 TV를 신청을 합니다. 모바일에도 대부분 한 70개에서 80개 정도의 채널은 나오거든요. 근데 가격은 보통 한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 물론 VOD를 보면 하나하나 또 개별 체결을 해야 되지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보는 방송 자체는 가격이 이제 싼 경우가 많고요. 또 뭐 여전히 어둠의 경로를 통해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주 자그마한 단말기 하나 가지고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TV에 옮겨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 TV가 그 불편한 그 모니터와 그 다음에 리모컨 가지고 조작을 해서 거기서 컴퓨터 검색을 하는 게 그게 스마트 TV가 아니죠. 오히려 스마트폰 화면을 깨짐없이, 그러니까 화질이 비교적 나쁘지 않을 정도로 TV 화면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왜 비싼 그 TV를 사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물론 조금 이 IT 쪽에 밝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여전히 그런 TV가 마치 좋은 제품이고 꼭 필요한 제품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 IT에 상대적으로 밝은 사람에게는 가장 쓸데없고 가장 비싸게 돈을 낭비할 수 있는 쪽이 UHDTV라는 거죠. 그리고 UHDTV가 좋은 게 뭐죠? 4K 동영상을 볼 수 있다는 건데 4K 동영상을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00메가 광랜으로도 4K 동영상을 돌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벅찬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 그 서비스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통신업종이죠. 뭐 통신업종에서 뭐 LT 어드밴스드니 뭐니 얘기하는 것들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 속도 죽어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무조건 속도 높였다, 우리가 속도 최고다라고 계속 거짓말들 하고 있는데 지들이 유리한 지역 가서 하니까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 속임수를 전부 배제하고 본다면 지금 뭐 TV 쪽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관점, 저는 가장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조금 늘고 있다. 워낙 안 좋았다가 조금씩 좋아지는 부분을 좀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것이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굳이 비싼 가격보다는 상대적으로 싼 가격들의 제품들을 찾아갈 가능성,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는 이미 크롬, 그 크롬 제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여기 들어가는 그 USB 제품 같이 생긴 것들, 그런 제품들이 오히려 스마트 TV 쪽에는 좀 더 유용한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V 쪽의 기대는 좀 낮추시는 게 좀 맞다라고 여전히 좀 판단하고 있고, 뭐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디스플레이에 거는 기대는 그나마 믿을 만한 게 갤럭시 시리즈 쪽에서는 좀 다양한 그런 디스플레이들, 특히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뭐 휘어지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들, 그 다음에 지금 아이폰 쪽에서, 애플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제품들의 크기가 기본적으로 커진다라는 것, 이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 정도가 정상화 과정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지, 과거처럼 뭐 영화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리고 OLED 투자 관련주들 정도가 주가가 제자리를 찾는 정도로 이해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영역을 보셔야 될 텐데요. 핵심 종목은 단연코 LG 디스플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종목은 삼성의 A3 라인, 그리고 그 이후의 라인들이 추가적으로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SFA를 포함한 OLED 장비 관련주들, 소재 관련주들의 주가의 정상화 과정, 상승 추세 전환이 아니라 그동안 투자가 지연되면서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다면 빠진 부분 정도를 되돌리는 정상화 과정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적절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 저는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좀 지양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자동차 부품, 유틸리티, 반도체에 대한 강세를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3, 4분기까지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요. 저희 잠시 후에 글로벌 이슈 두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살펴볼 이슈는 바로 글로벌 제약사들의 M&A 소식입니다. 바로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M&A 이슈가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 글로벌 업체들의 M&A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바이오 업체들의 인수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었더니 바로 터져 나온 게 유럽과 미국 사이의 대형 제약사들의 사업부 교환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이제는 아예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세계 10위권 내 대형 제약사를 화이자가 인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준비된 그림 하나를 보시면요.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이냐면 이렇게 의미 없이 나눠져 있는 이 그림이 뭐냐. 미국의 주요 500개 기업의 등락률을 한 그림에 나타낸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미국은 우리랑 반대로 빨간색이 짙으면 짙을수록 급락한 종목이고요. 반대로 이 녹색이 짙으면 짙을수록 급등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종별로 보시면 상대적으로 지금 짙은 녹색이 많이 보이는 업종이 오늘 바이오 쪽, 그 다음에 기술주 쪽이고요. 상대적으로 붉은색이 많이 보이는 업종은 기초소재 쪽과 금융업종 이쪽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락한 종목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급등한 것은 애플을 포함한 주요 기술주들이 급등했고 기술주 내에서는 바이두와 세일즈포스닷컴이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이 M&A 대상 종목들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의약업종 내에서 시가총액 순위로만 보면 뭐 2, 3위권이라고 볼 수 있는 화이자의 4%에 넘는 급등, 그리고 피인수 대상 기업으로 꼽혔던 아스트라제네카의 10% 이상의 급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는 어저께 분명히 제가 밝혀드렸죠. 앞으로 이머징 마켓의 의약 시장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 구조 재편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글로벌 탑10 내에 있는 기업들이 먼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저께도 이제 한번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만 글로벌 탑10 지금 현재 화이자, 머크 이런 기업들과 함께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뭐 바이오젠을 포함한 일부 바이오 대형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뭐 10위권에서 20위권 내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M&A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팔아서 현금을 채워 넣든 아니면 사업 구조를 교환해서 전문화를 하든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제약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비용 관리 또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 중요한 것은 이런 트렌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게 이제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인데 결국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이 이머징 마켓, 그것도 인구가 가장 많은 뭐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뭐 이런 국가들을 정복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면 당장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죠. 왜냐하면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5천만 명 정도의 인구니까 그렇게 크게 매력적인 시장은 아닙니다. 차라리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 이런 시장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단가의 제품을 팔아야 된다라는 그 약점은 있습니다만 단가의 조절 자체만 할 수 있고 더 대형화를 통해서 비용을 낮출 수만 있다면 결국은 이들의 진출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약을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의료 구호단체를 통해서 공짜로 제공했던 것들이 이제는 소량이라도 돈을 받고 이익을 내고 팔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변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뭐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국내 제약사들 측면에서는 뭐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글로벌 제약사와 연관을 맺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이머징 마켓으로 어떤 식으로 진출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의 성장 단계는 어저께도 뭐 여러 가지 설명드렸지만 추가적인 악재가 없는 거지 성장 요인도 제한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자체도 종목별로 봤을 때 이렇게 싸지 않은 종목군들도 꽤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은 스미스 클라인과 계속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뭐 동아이스티라든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한미약품처럼 이미 중국 법인이 자리 잡고 있는 실적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국내 기업이 이런 해외 M&A에 절대적으로 끼어들면서 이제 끼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수 대상 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 피인수 대상 기업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대상 기업들이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10위권 정도의 제네릭 업체인 테바
테바가 이스라엘의 테바가 국내 이제 제약업체의 인수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뭐 한독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급등시켰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중소형주 쪽에서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을 정도로 큰 이슈였는데요. 글로벌 제약사들의 M&A 이슈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이슈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커피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커피 하면 가장 대표적인 커피 전문점이 바로 스타벅스죠. 스타벅스가 최근에 실적은 참 좋다고 하는데 주가는 그다지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커피 좋아하시죠? 네. 네. 앞으로 커피 가격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원두를 제공받는 대부분의 그 원두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커피 가격이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타벅스도 지금 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주가가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11월 달에 $80 수준을 넘었던 주가가 현재 다우지수는 S&P 500 지수는 여전히 신고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지금 이 레벨과 다르게 $70 수준까지 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이유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 지금 이 차트의 생김새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꾸로 뒤집어 놓은 일종의 그 투바닥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대로 지금 이 스타벅스의 가장 중요한 원가를 차지하고 있는 커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최근에 급등을 해서 오히려 큰 두 가지의 산을 그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아까 스타벅스의 주가 흐름은 반대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결국은 올라가는 커피 가격 자체가 스타벅스의 원가 상승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커피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현재 스타벅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스타벅스의 주가 그래프와 커피 원두 가격이 정말 반대로 그래프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참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커피 가격 계속 상승할 가능성 얼마나 있습니까? 앞으로 그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작년, 재작년에도 한번 지적이 됐습니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그림이었고요. 그 엘니뇨 가능성을 올해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좀 공격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쪽에서는 슈퍼 엘니뇨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슈퍼 엘니뇨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적도 부근의 수온이 평균보다 한 2도 이상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준비된 그림 쪽에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왼쪽으로 표시되는 그림 자체가 지금 엘니뇨 가능성을 표시한 건데 올여름에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적도 부근의 이 수온이 변하게 되면 이 기류 자체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급강,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고요. 강우가 크게 증가하고 현재 주황색으로 표시된 D라고 써져 있는 이 지역은 사막화가 진행될 가능성, 가뭄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요 커피 산지라고 볼 수 있는 뭐 콜롬비아 쪽이라든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쪽이라든지 아프리카 일부 지역 쪽에서 결국은 그 커피의 수급 자체가 조금 안 좋아질 가능성. 지금 현재 커피 가격의 상승이 왜 나타나고 있냐면 브라질 원두 쪽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콜롬비아를 비롯한 이런 쪽에서 당겨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브라질 쪽에서의 수급이 안 좋아진 가운데 만약에 올여름에 이 콜롬비아 쪽에서 추가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거나 사막화가 진행돼서 만약에 이런 기상이변이 나타나게 된다면 커피 가격은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반영을 해서 실제로 엘니뇨 시기에 커피 가격을 봤더니 모두 급등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실제 엘니뇨 기간보다는 그 전에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엘니뇨가 발생했던 그 해와 구간인데요. 대부분 그 전에 다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에도 실제로 엘니뇨가 발생하는 것은 빨라야 7, 8월인데 벌써부터 지금 커피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보니까 커피 쪽의 이 투기적 포지션이 지금 벌써부터 크게 증가하면서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작년 가을 겨울까지는 커피 쪽의 투기적인 포지션이 마이너스였고요. 커피 가격도 실제적으로 계속 빠지면서 커피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급격한 변화, 그 다음에 투기적인 포지션도 아주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라는 거죠. 이런 추이를 고려해 봤을 때 향후 커피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 개연성은 조금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엘니뇨와 같은 자연 현상을 보니까 좀 다른 농산물들도 걱정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투기적 포지션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좀 원자재 전반에 좀 수급적으로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다른 원자재와 농산물들 추이는 어떤가요? 지난번에 농산물 중에서 이제 뭐 대두라든지 옥수수라든지 대부분의 곡물 가격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전망을 드렸죠. 대부분 곡물 가격이 뭐 우크라이나 이런 요소들 뿐을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파종 면적이 지금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시기에 왔으면 14%에서 한 15% 정도 파종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파종이 그 절반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북반구의 겨울은 남반구 쪽에서 농산물의 수급을 책임지고 반대로 이제 우리가 여름이 올 때는 아래쪽이 겨울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이제 북반구 쪽에서 이 옥수수 수급을 책임져야 되는데 대체적인 곡창지대라고 볼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정정 불안과 함께 미국 쪽에서의 옥수수 파종과 관련된 불안감 때문에 최근 옥수수를 비롯한 주요 곡물에도 투기적인 포지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동안 계속 강세를 유일하게 곡물 쪽에서 강세를 보였던 대두와 대두박 쪽의 움직임은 오히려 투기적인 세력이 조금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대두와 대두박, 뭐 여기서 대두라고 하는 건 콩이고요. 대두박은 이제 그 콩기름을 만드는 일종의 뭐 그 찌꺼기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쪽에서의 변화 과정을 고려해 본다면 전체적인 곡물 가격은 상승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제 통화인 달러의 움직임이 최근에 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향후 투기적인 포지션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외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될 텐데요. 지금 보시면 선물 가격 쪽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코코아도 고공 행진이고요. 커피와 함께 지금 원명 가격이나 원당 가격도 모두 급락세에서 벗어나서 터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곡물 가격의 상승 그리고 사료 가격의 상승 때문인지 소, 돼지고기 가격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국 쪽에서도 일부 돼지고기 가격이 서서히 반등하면서 뭐 CJ 젤리단과 연관이 있는 라이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 시장 곳곳에서 농축산물 1차 상품의 전반적인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추세적으로 자리 잡을지 여부는 좀 더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귀금속 쪽에서는 팔라듐 정도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금과 은 쪽에서는 오히려 투기적인 세력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투기적인 세력이 늘고 가격도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은 가솔린 쪽과 그리고 원유 쪽입니다. 이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라이빙 시즌을 맞아서 자연스럽게 투기적인 포지션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원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달러 약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원유와 가솔린 쪽에서의 투기적 포지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대부분 수입을 하는 물품들이기 때문에 원화의 그 가치 상승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보다 이 제품들, 그 1차 상품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기업의 실적에 타격, 또 수입 물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국내 기업의 실적뿐만 아니라 국내 사람들에게 느끼는 체감 물가 자체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업의 실적 그리고 또 우리의 물가에 많은 영향 줄 것 같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선물 전략 알아보고 오늘의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선물 시장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선물 전문가 엘도라도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물 시장이 등락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선물 시장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초반에는 특별한 수급 주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요.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네, 오후 오전장 좀 중반 넘어서면서부터 외국인 선물 매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락세가 크게 지속되진 않았고요. 네, 중간에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락하는, 네, 오늘 좀 변동성을 주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네, 외국인들의 수급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또 외국인의 매수가 많았는데 오늘은 달랐나요? 네, 요즘 매매 행태를 보면은 일관적으로 나가지는 않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대신에 당일에 한해서는 네, 한 방향으로 계속 보이는 모습 보이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네, 매도 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2,400개 정도 매도할 정도로 양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네, 양은 큰 편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조금 변동성이 조금씩 있는 장에서는 어떤 매매 전략 가져가시나요? 네, 오늘 일단 시작부터 저희 클럽 같은 경우는 네, 매도 쪽으로 집중하는 매매를 하겠다고 미리 말을 했었고요. 네, 그 말 그대로 매도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네, 현재는 수익을 챙기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 큰 수익, 그러니까 한 번에 추세가 크게 나는 그쪽보다는 네, 중간중간에 잘라가면서 재차 또 진입하는 그런 매매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라가면서 하는 매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투자 전략 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벌써 일주일째 계속 매도 쪽에 집중하는 그런 매매를 보이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네,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시장 상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렇게 접근을 하더라도 네, 중간중간에 또 나타나는 반등에 또 적합한 매매를 해야겠죠. 네, 철저하게 추세를 따라가는 그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 엘도라도 전문가님의 네,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엘도라도 전문가와 함께한 선물 전략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AJ 렌터카인데요. 우선 렌터카 업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렌터카 업체가 사실 생긴 지는 조금 됐는데 최근에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 소비자들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제품의 소유의 개념이 강했죠. 그래서 어떤 제품을 쓰려면 항상 소유를 해야지만 성에 차고 실제로 빌려 쓰는 건 좀 나쁜 거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우리가 얼마 전에 코웨이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렌탈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과거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소비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비싼 돈을 들여서 제품을 사는 것보단 빌려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소비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물론 이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저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소비 마케팅에 관련된 전문가도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개념이 생기고 있고 그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남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조금 창피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자 면허판이 달린 그 렌터카를 소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고급차, 벤츠라든지 BMW 이런 회사차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렌트를 하거나 리스를 하거나 나가는 비용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스를 했던 이유가 그 허자 면허판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인식 자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렌터카 업체가 조금 인식이 바뀌면서 이제 최근에는 카쉐어 시스템 이런 것들까지 나오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 전망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12년까지는 실적의 추이가 변화가 없었죠. 그러니까 정체 양상이었던 겁니다. 다만 이때는 조금 이익률이 높았는데요. 이익률은 몇 퍼센트 떨어지지 않았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반등을 하고 앞으로도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 변화와 함께 앞으로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소유의 개념보다는 사용의 개념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그러한 전체적인 트렌드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 현재 렌터카를 포함한 대부분 렌탈 서비스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기업들의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금리의 하락입니다. 그동안은 뭐 금리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내가 실물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좀 더 이익이었지만 이제는 금리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빌려 쓰는 것도 우리가 이제 소유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자산 뭐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현실화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이 렌탈 부분의 실적이 장기 렌탈이 당연히 주류가 되겠죠. 물론 아직도 절대적으로는 법인 고객, 즉 법인 고객이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회사차, 그러니까 뭐 CEO를 포함한 임원진들의 차라든지 아니면 뭐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촬영 관련 차량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렌트 비용이 가장 높습니다만 개인 고객도 13%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요. 최근에 제 주변에도 뭐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장기 렌탈을 통해서 차를 보유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고요. 이런 광고가 생기고 있다는 건 그 수요 자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렌탈 시장의 이러한 변화 인식 자체가 전체적인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 참 긍정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성장이 좀 과연 어느 정도일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초기에 이제 막 난립을 할 때는 대형사 한두 개가 뭐 한 30-40%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나머지 이제 중소형 업체들이 나눠 가지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런 시장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큰 업체들의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국내 렌터카 시장에서는 상위 5개사의 시장 장악력이 앞으로 점점 높아지고요.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 보유 대수라든지 관련된 서비스가 떨어지는 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협상력을 잃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렌터카의 2위 정도인 AJ 렌터카의 성장성이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 AJ 렌터카의 밸류체인은 구매부터 매각까지 이루어지는 그 밸류체인인데 여기에 AJ 렌터카, AJ 셀카, AJ 캐피탈이 모두 관여하고 있다는 거죠. AJ 렌터카는 구매에서 정비, 뭐 사고 처리, 세금, 매각까지를 책임지는 그런 단계라면 AJ 캐피탈은 어디에 관여합니까? 주로 구매에 관여를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차를 살 때 이 캐피탈을 이용을 해서 분할로 살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들 제시를 해주고요. 또 AJ 셀카는 뭐냐면 실제로 이 다 사용한 렌터카의 매각 과정에 관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는 뭐 광고에도 나오지만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매뉴얼대로 차량 가격을 매겨주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차를 매입하거든요. 근데 이 중고차 매각 차익이 생각보다 꽤 쏠쏠한 이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입니다. 근데 중고차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거 뭐냐면 내가 차준데 차를 파는 입장에서는 제 가격을 못 받을까 봐 제일 겁이 나거든요. 뭐 사는 사람은 비싸게 살까 봐 겁나겠지만 파는 사람은 그게 제일 겁나는데 이 AJ 셀카 같은 경우에는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가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가격을 받으니까 눈대중으로 해서 얼마 후려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대로 가격을 매겨서 그 가격대로 이제 매매를 하는 그런 관행이 나타나다 보니 신뢰도가 조금씩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시장 예상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의 구성에서 렌탈 수익이 당연히 가장 크지만 중고차 매각 차익도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도 느리지만 계속 성장할 거고 이쪽 시장도 성장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익 성장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고차의 전반적인 거래 대수도 아무래도 뭐 장기 렌트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3년을 단위로 계속 중고차의 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소유의 개념보다는 이제는 뭐 사용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중고차의 전반적인
이 거래 횟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 시장의 성장과 함께 추가적인 매각 차익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실적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들어가도 향후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가 새 영역에 왔습니다. 여기서는 누구 말이 맞을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투자 전략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뭐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뭐 허츠라든지 에이비스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과 AJ 렌터카의 밸류에이션을 뭐 비교하는 자료가 나와 있던데요. 저는 조금은 무리가 아닌가. 왜냐하면 AJ 렌터카가 국내에선 2위권이지만 글로벌 업체와 비교하기에는 너무 격차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업체와 밸류에이션을 비교해서 거기보다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하는 건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지금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시면 지금 거의 20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상 실적 정도가 나왔을 때 이 정도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싸냐 비싸냐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하느냐? 기관이 판단한다라는 거죠. 최근에 주가의 상승을 기관이 견인한 만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관이 빠져나올 때 빠져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기 매매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단기 투자를 하신다면 수익률도 굉장히 목표치를 짧게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절 목표가도 굉장히 짧게 잡고 들어가셔야 이 종목에선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누리거나 투자 전략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는 짧게 치는 안타 전략을, 그다음에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관 투자자의 매도 신호가 좀 보인다면 그때 같이 빠져나오는 전략을 이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는 싸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가 싸지는 않다. 다양한 투자 전략 지금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단기 투자하실 분들께 다양한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AJ 렌터카 실적 성장은 좀 확실해 보이지만 투자하기에는 아직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준비하신 종목은 대우인터인데요. 포스코의 매각 가능성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지금 나온 얘기는 뭐냐면 포스코가 새 수장이, 새 CEO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산을 팔아서 재무구조를 클린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중복된 사업들을 모두 정리해서 효율화를 꾀하는 것,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대우인터가 분명히 이익이 이제 앞으로 많이 발생할 회사이긴 하지만 포스코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과연 같은가?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포스코 물류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은 거죠. 그래서 포스코가 그동안 대형 M&A를 굉장히 많이 시도했습니다. 뭐 대우조선 M&A 얘기도 나왔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이것들이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고 성공한 건 대우인터 딱 한 가지였던 거죠. 근데 대우인터 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 시너지 측면에서 겹치는 사업은 팔아야 되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가격보다도 지금 싸게 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거의 3조 원 가량에 달하는 이 기업을 인수할 만한 여력이 국내 대형사들에 과연 남아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사업 시너지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SK그룹이나 뭐 GS그룹 정도가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상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두 회사에서 만약에 관심이 없다면 그러면 포스코가 결국은 안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포스코는 안고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존의 포스코 물류와 합치는 방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부 뭐 구조조정을 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두 개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 지금은 매각 가능성보다는 포스코 물류와 결국 매각이 유찰돼서 합병될 가능성을 51대 49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51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각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상황에서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정말 가격을 더 낮춰서 정말 싸게 판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시장에 제시되어 있는 가격 정도로는 사갈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제 이 미얀마 가스전의 가치를 높게 봐서 이 정도 가격이면 반드시 사야 된다라는 기업이 나온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가능성을 본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투자 전략은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 어떤 경우로 가더라도 대우인터에 나쁠 것은 없다라는 것이고요. 대우인터의 성장 그 모멘텀이 두 가지였거든요. 미얀마 가스전, 하나는 포스코와의 시너지.
근데 포스코에서 떨어져 나가면 포스코와 시너지는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들어가게 되든 다시 또 사업 시너지는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포스코에서 떨어져 나가서 매각이 되던 아니면 포스코에 남아서 포스코 물류와 합병이 되든 이 종목에 지금 받았던 두 가지 프리미엄 중에 훼손되는 것은 없다. 오히려 일시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5월 중순 정도에 확실한 재료가 나올 겁니다. 어디로 매각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시장에 나온 얘기가 일시적인 루머에 그치면서 그냥 단순한 구조조정으로 끝나는 것인지 확실해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5월 초중반까지는 변동성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락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얀마 가스전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가스전이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광구의 개발을 통해서 또 추가 광구의 경제성이 입증이 된다면 그와 관련된 현금 가치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의 흐름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대우인터 오늘의 하락은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우인터 매각설 나오면서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기업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다. 조정 시 매수 관점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스마트머니의 선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김종효 애널리스트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